오늘 율곡학과의 철학 사사를 강연해 주실 박시환 교수님은 숭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한국주역학회장, 율곡학회장, 철학연구회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한중철학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숭실대 철학과 교수로 지금 재직 중이시고요. 저서로는 주역의 이해, 직화철학, 우한송시열, 조선조 유학자의 지형과 갈등, 소강절의 선천 역학, 그 이외에 다수가 있습니다. 박시환 교수님을 강단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드릴 겁니다. 우리 강의자 선생님들은 예의입니다. 예, 일어서지 않고 앉았어요. 어르신들이 많고 해서, 예, 정중하게, 예, 자리 잡으시고, 서현, 한대. 배우러 왔습니다. 최계 선생이 68세에 성학식도를 저술하였습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성학식도의 내용은 제왕의 통치학이라기보다는 항실 출신이 아닌 뒷골목 출신의 학자가 어떻게 하면은 성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둔 내용으로 그 책의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계 선생보다 35세 연하인 율곡이 선생이 최계 선생이 쓴 성학식도가 조야의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채 10년도 지나지 않은 그 시점에 35세 연하인 율곡 선생이 성학지묘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대단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근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제왕의 통치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5세 연하의 학자가 대스승으로 떠받들던 최계 선생의 성학식도라고 하는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술을 하게 된 이유는 그 책의 저술 방향이, 그 내용이 분명한 차별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통치술에 초점을 맞춘 것. 자, 율곡의 문집을 보면은 이른바 진유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참된 유학자는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데피니션입니다. 그에 따르면 물론 유학자는 기본적으로 수기 치인을 해야 되는데 수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마땅히 치인이 곁들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치인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 논에 나오는 다른 표현을 빌리면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안인의 공적을 이루어내야만 비로소 온전한 유학자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율곡이 지니고 있었던 기본적인 신념이었습니다. 일생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치인의 기회는, 안인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는 때가 주어진다면 오른지 나아가서 자기 시대의 백성으로 하여금 태평성대를 부대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불행하게도 때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유학자가 여태까지 쌓아놓았던 학문과 경륜이 그 지혜가 좋지 못한 지도자들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정을 피하여 탄소간으로 숨어서 후세의 기회가 왔을 때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어서 후인들로 하여금 반드시 그런 나라를 이루어내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때가 주어지면 나아가야 하고 때가 주어지지 않으면 물러서는 것이 유학자의 올바른 도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생각은 그의 독창이 아니고 논어에서 여러 차례 강조되었고 또 중용에서도 강조되었던 내용입니다. 천하가 유도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가 지혜로우면, 정의가 확립이 되어 있으면, 능력이 있는 자와 덕이 있는 자가 발탁이 되어서 그의 경륜을 펼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시대의 유학자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는, 수기가 이루어진다는 모름지기 현실 내에 나아갈 수 있다,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유학적 이상을 이른바 치국평천하 치평의 인용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였지요. 그러나 천하가 무도하다면, 천하의 도리가 행행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은, 그런 때는 숨는 것이, 돈색, 세상에서 숨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숨어 지내게 된다 할지라도 결코 마음의 번민이나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왜? 다음 세상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준비를 충실히 갖추면 되니까 라고 하는 것이 논어에 나오는 이 문법입니다. 천하 유도의 경우와 천하 무도의 경우. 자, 이것을 일국의 경우는 약간 변형시켰습니다만은 때가 주어진다면 또 때가 주어지지 아니한다면 라는 공식으로 바꾸어 놓았죠. 근데 사람에게는 객관적으로 때가 주어졌냐 주어지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개인적인 성향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기질의 문제도 있고 흔히 말하는 캐릭터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계 선생은 조정에서 여러 가지 별명으로 또 지롱을 받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계 선생은 산새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실록에 나온 표현을 하면 산금, 산의 산새. 산새는 산에 살아야 편안하겠죠. 주변에서 선거를 하고 또 조정에서 대신들이 불러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계 선생은 한사코 조정에 나오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왕명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나온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물러가려고 애를 썼고 또 과감하게 물러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나온 별명이 산새와 같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계 선생의 문집을 보고 그 일생을 돌아본다면은 그에게는 표면적인 학문은 분명히 유학자인데 또 표면적으로는 주자하게 충실한 사람인데 이면적으로 보면 도가적인 생태가 대단히 농후합니다. 그리고 그가 즐겼던 시의 세계, 삶의 세계는 도가적일 뿐만 아니라 소강절적인 측면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의 시문집 속에는 대단히 많은 소강절을 본받고 모방하고 흠모하는 그런 내용의 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스스로도 말하기를 도소상호, 도연명과 소강절을 칭송하고 그를 좋아했다 라고 하는 구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기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캐릭터라고 말할 수도 있을 터인데 어쨌든 조계 선생은 현장에 나아가서 일선에 나아가서 경륜을 펴는 것보다는 산수간에 숨어서 자기의 인격을 고하게 도양하거나 아니면은 제자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쪽으로 공력을 일생 기울였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율곡적인 용어를 들리면 그는 행도에 치중했다기보다는 수교, 드리울 숫자, 가슴교자, 수교지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율곡의 경우는 행도적인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율곡은 4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도 정월 16일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생애가 결코 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매우 이른 시기에 조정의 대관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의 큰 국사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위상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찍부터 조정에 나가니까 초양에 있으면은 사람들로부터 뭐 시비 갈등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요. 근데 정계 일선에 나가니까 이런 나이에 고관대장을 겸하게 되니까
그런 끊임없는 갈등 구조 속에 떨어졌습니다. 사사건건 그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들락날락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율곡의 일생을 보면은 결코 길지 않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아가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물론 그만큼의 비난도 있었습니다만은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업적을 현실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대방의 드리기나 아니면 개교나 요즘식으로 말하면 태클에 걸려서 물러나게 될 때에는 결코 한순간에 술 먹으면서 한탄하면서 앙앙불랑하거나 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충실하게 학문에 종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존중하고 있는 게 경목요긴이라고 하는 책, 그리고 여전히 젊은이들에게는 조선조 내내 필독서로 꼽혔던 성학지교라고 하는 책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학설들이 그가 틈이 날 때마다 얼마나 깊이 있게 학문에 종사했는지를, 그가 얼마나 이른바 수교적인 측면에도 충실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16세기에 이른바 여러분께 잘 아시는 동서분당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주계 선생님이 살아계시고 율곡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것은 그저 언제나 어느 시대나 있을 수 있는 정치인들끼리의 갈등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계 선생님은 동서분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도야의 팔도에 있는 모든 학자들로부터 존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계 선생이 학자들로부터 존중을 받았던 것은 17세기가 끝날 때까지도 계속이 되었습니다. 영남권에 한정되어서 그가 스승으로 존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서울, 충청, 경기, 강원, 호남 팔도의 모든 유생들이 퇴계 선생을 좋아하였습니다. 근데 17세기 후반쯤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이른바 당쟁이 점점 격렬해집니다. 조선조는 유학 입국의 나라입니다. 그것도 주작 입국의 나라입니다. 주작 입국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16세기 후반부터 온전하게 구현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서 당파가 갈라지게 되니까 당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학문적 정통성을 자기 당파에서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유학의 나라니까, 유학 입국의 나라니까 이것은 필연적인 규결입니다. 요청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도리 없이 갈라진 당파에서는 자기들이 내세울 수 있는 훌륭한 선생이 있어야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은 성인의 수준에 올라야만 되는 분이어야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한쪽에서는 퇴계 선생을 종주로 떠받들게 되었고, 또 한쪽에서는 율곡 선생을 종주로 떠받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 당파의 학문적인 종주로 떠받들면서 이른바 유학의 나라에서 유학의 이념을 가장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자기들이 떠받드는 선생은 반드시 성인의 대열에 올라야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면 이때쯤 오게 되면은 이른바 성인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율곡의 성인화 작업이 이루어졌고 퇴계 선생의 성인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유학의 사문난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문이라는 말은 유학을 가리킵니다. 이사자하고 그럴 문자를 쓰는 사문입니다. 근데 17세기 후반쯤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럴 문자의 문자가 문파의 문자로 바뀝니다. 우리 문파에 있어서 난적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는 겁니다. 영남권에서는 조금이라도 퇴계 선생의 성인됨에 흠집이 가는 일들은 용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호지역도 율곡 선생이 성인으로 추앙을 받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부분은 용납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분들의 문집을 교정하는 작업에서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역사적인 실제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러 가지 오해를 빚어내거나 아니면은 논란의 와중에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싶은 부분들은 과감하게 문집에서 삭제하는 작업을 했고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여겨지면 보충해 넣는 작업도 이루어졌습니다. 문집의 교감 작업이죠. 율곡 선생의 경우는 37, 8세경에 황해도 황주에 갔다가 유지라고 하는 어린 기생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47, 8세경에 원적사로 갔다가 다시 유지라고 하는 기생을 만나서 애틋한 로맨스를 이루어낸 일이 있습니다. 신문을 주고받은 일이 있고 그 신문이 당시에도 남아있고 오늘날에도 남아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흔적이 지금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유지사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율곡의 인간적인 점이고 남녀간의 애틋한 사랑의 점이고 오늘의 관점에서 봐도 별로 부적절한 관계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오히려 참 아름다운 로맨스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인간 율곡을 이해하는 데서 대단히 유용한 자료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율곡의 문집에는 그에 관련된 기사들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 글들이 몽땅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인으로서의 율곡, 기호학파의 학문적 종장이면서 정치적인 이념을 대변할 수 있는 완전한 지도자로서의 그 모습에 누가 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이었겠죠. 적외선상과 저향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뭐 제천이나 북중역에 되면은 뭐 향토 상품으로 판매할 만큼의 그 이른바 그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거 과감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기호유학에서 율곡을 또 봤을 때는 율곡 선생은 수기와 치인에 있어서 온전했던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과감하게 표방합니다. 그리고 그는 현실 정치에 나아가서 이른바 경연일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국가적인 중대 사이에 있어서 깊숙이 참여했고 탁월한 결정을 내렸고 그것을 시행하려고 했었던 결과적으로는 상대방들의 여러 가지 그 비난에 의해서 탄핵에 의해서 물러나게 되었고 어쩌면 그것에 의해서 그의 생명이 단축되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소지를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어쨌거나 생명을 다 바쳐서 수기와 치인에 온전했었던 학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기호 유학자들이 율곡 선생을 우리의 학문적인 종장으로 떠받드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계 김장생이라고 하는 분이 실질적으로 율곡 선생의 해파를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개인적인 성향도 있겠습니다만은 예학 쪽에 많은 공력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후대 학자들은 율곡의 절친한 친구였었던 구봉 손익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사계가 공부했으니 그로부터 받았던 예학적인 영향이 그로 하여금 예학에 종사하게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임진난이 끝나고 병자호란이 끝나니까 실질적으로 전국토는 참담하게 유린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윤리기강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새나라를 세워야 되는 새로운 기강을 구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떨어졌던 것이 17세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어쩌면 학자들이 무엇보다도 윤리기강을 재확립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제 실질적으로 기존의 것이 무너졌으므로 새로운 도전 위에 주자학적인 가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삶의 양식을 구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유학자로서는 어쩌면 합리적이고 또 마땅한 판단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외란에 의해서 참담하게 유린되었고 호란에 의해서 무너져버린 국가의 기강, 민족적인 자긍심 아니면은 문화적인 긍지 이런 것들도 완전히 뭉개져 버렸으니까 어쩌면 새로운 이념주의가 필요했었는지 모릅니다. 바꿔 말하면 대의 정치가 필요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의 정치의 표상으로 역사가 판단을 하고 학자들이 인정하는 인물이 우암 숭시열입니다. 그는 1607년에 태어나서 1689년에 죽었습니다. 우리 중으로 계산하면 83살입니다. 그 시절에 83살이면 꽤 장수하신 분이죠. 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689년
6월 달쯤에 저급에서 사약을 받았습니다마는 5월 무렵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또 믿을만했던 제자에게 당부의 편지를 남긴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도를 드리면 저에게 주고도 좋다는 것은 성인의 명철하신 가르침인데, 성인은 공자님이죠. 80여 살의 나이에도 나는 끝내 도를 듣지 못하고 죽게 되었으니 하늘이 부여한 그 소중한 본성을 저버리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마음에 부끄럽고 한탄스럽다. 몇 마디 말씀 더 한 다음에 주희 주자 선생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들에게 직이라고 하는 한 글자를 주면서 천지가 만물을 생육하는 것과 우주의 원리가 그런 뜻일 겁니다. 성인이 만사에 대응하는 것, 인간 가운데 가장 지극한 인간, 완전한 인간은 성인이라고 말하는데, 명제에서 인류지 지자라고 성인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에 있어서 가장 지극했다라고 하는 그 성인들이 세상사에서 하나하나 대응하는 원리가 있을 터인데, 그 원리가 바로 직이다 라고 규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주의가 죽을 때 우리들에게 그렇게 저런 말씀을 남기고 죽었는데, 저 말을 고암송시열이 죽음을 앞두고 여러 차례 때로는 문인들에게, 때로는 자제들에게, 때로는 일가 친척을 모아놓고 저런 말씀 당부를 마지막 유언처럼 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본다면은 또 죽음에 임박해서 남긴 저 말이니까 진실한 자기 삶의 고백이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한다면 남이 무엇라고 하든지 간에 그는 일생 동안 어쨌든 도를 깨닫는 것을 궁극적 과제로 삼았던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문도 석가가이라는 말은 논에 나온다고 하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이 부분에는 결정적으로 두 가지 대립되는 해석이 있습니다. 도를 듣는다고 하는 게 뭐냐? 하나의 해석은 실질적으로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이 됐다, 아니면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낼 수 있는 정치적인 기반이 이루어졌다, 적어도 온전한 도를 행하겠다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지니고 있는 제왕이 등장했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에 보면 공자가 3차례나 반란문 교수로부터 초대장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호라고 하는 반란문 교수가 공자에게 인비테이션을 했습니다. 와서 함께하자. 공자가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 갔습니다. 두 번째는 공산부류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키고 공자에게 초대장을 냈습니다. 이번에는 가려고 짐을 다 쌌습니다. 자로라는 제자가 공자의 발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우리 평소에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렇게 부차한 자리에 굳이 가려고 하십니까? 이라는 말이 내가 무슨 다른 뜻이 있겠냐? 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종주개춘 나라로 만들고 싶다. 공자가 평소에 흠모했었던 곳이 서두시대 아니었습니까? 서두초기 아니었습니까? 문왕과 무왕과 주공이 다스렸었던 그 시대의 문화를 한결같이 꿈꾸고 있었는데, 주가 동천을 하고 나서 일바서쪽으로 계속해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동쪽으로 하면서 그 문화가 다 무너졌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기회를 얻어서 이쪽을 새로운 문화의 나라로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뜻 이외에는 나는 다른 개인적 사욕 같은 것은 없다 라고 하는 변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갔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피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공자에게 또다시 인비테이션을 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몰래 가려고 코펠 번호까지 다 챙겼습니다. 배나 완전히 뿌렸습니다. 그런데 역시도 재빠른 자루라 하는 제자가 어떻게 알고는 와서 달라들어서 꽉 허리춤을 붙잡습니다. 선생님이 짜증을 냅니다. 내가 어디 매달려 있는 조롱박이냐? 물론
조롱박 부유는 다른 해석도 있어요. 뭐 별다리를 해석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쨌든 통용되는 해석에는 조롱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 매달려 있는 조롱박이냐 내가 못 가게 짜증을 내면서도 제자의 그 말이 역시 무서웠던 모양이라 안 갔습니다. 못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나라의 영공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 남자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절세 미녀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판목파탈입니다. 그 여자한테 걸려서 녹아남지 않은 남자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전에 시집 오기 전에 정작적인 결혼이 있기 전에 저거라고 하는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아이돌 춤의 청년하고 깊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시집 온 다음에 얼마쯤이라서 긴장이 좀 풀리니까 친정가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친정가들의 횟수가 길어지고 한 번 간 다음에 거기서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환하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친정에 가가지고 얘 애인 남자와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다 알고 있었는데 오직 한 사람 그의 남편 우리나라 영공만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로부터 공자에게 미팅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가서 미팅을 했어요. 이번에는 자루한테 들키지 않고 가서 미팅을 했습니다. 근데 미팅이 끝난 다음에 자루한테 들켰어요. 자루가 야단을 칩니다. 그랬더니 이때 공자가 하는 말이 요즘 말로 조금 바꾸면 내가 만약에 부적절한 짓을 했더라면 하늘이 날 그냥 뒀겠냐 이렇게 말을 주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3번에 걸쳐서 관량군이 초대했음에도 가려고 했었다는 것. 세상을 다 비난한 여인과의 부적절해 보이는 만남을 감행했다고 하는 것. 무엇을 의미했겠습니까? 행도의 기회를 얻으려고 했던 것.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여러 제후들을 찾아다니죠. 고전적으로 아름답게 보면 천안천하했다. 행로를 위해서 온 천하를 두루 돌아다녔다. 그의 거룩한 여행, 거룩한 발걸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치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주인 잃어버린 개와 같다. 지금도 애완견은 개라고 하는 짐승은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개는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식욕을 전폐해서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동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주인 친화적인 동물이 개인데 이 개가 주인을 잃어버렸으면 얼마나 처지가 참담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초상집개라고 하는 말은 번역이 틀린 말이라는 게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개입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개꼴이 공자였었습니다. 어느 제후를 찾아가도 받아주지를 않아요. 말하자면 입사원서를 냈습니다. 서류시험에 다 탈락했습니다. 어쩌다가 서류시험에 패스해가지고 인터뷰 기회가 주어졌는데 인터뷰를 형식적으로 하나만 하고는 거듭떠보지 않고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눈에 잠깐 들어가지고 잠깐 인턴으로 들어와 봐라 했는데 다시 쫓겨나고 합니다. 한 번도 비정규직으로도 취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공단. 자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나라에도 저 나라에도 또 다른 나라를 두루두루 다니게 결과적으로 온 차를 두루두루 돌아다녔습니다. 그 기간이 장장 18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68세가 되어서 끈질기죠. 그때 비로소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로 돌아갔죠. 돌아간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그렇게 행도의 열정을 지니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기회가 주어지면은 조금 부적절해 보이는 경우를 하더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기 소리에 끝까지 쌓아왔던 그 포부를, 그 경륜을, 그 아이들, 그 비전을 한번 구현해 보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자의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아침에 돌을 들이면 저녁에 누워도 좋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그런 심정, 그런 실존적인 상황에 있어서 공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부터 선명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왕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도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끝내 인간이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천하의 도가 행하여진다는 소문을 듣게 된다면 나는 오늘 저녁에 죽어도 다 팔아야 되겠다고 하는 뜻은 아니죠. 이제 죽어도 좋다 그런 뜻이었겠죠. 자,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에는 노장사상이, 도교사상이 팽창했습니다. 융성해졌습니다. 천하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지식인들까지도 노장사상으로 기울어집니다. 공식적으로는 AD 108년 후한 영제 때 저 남방으로 들어왔다는 불교가 중국 안에서 상당한 정도로 유포되었습니다. 신화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거기서 내놓는 철학적인 이론들이 또 종교적인 그 교설들이 당대의 지식인들을 흡수해 가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유학자들이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지요. 세상 사람들 왜 저리 가냐? 무엇인가 갈급함이 있었으니까 저리 갔을 것 아니냐? 저들이 주는 데서 무슨 만족이 있으니까 그리 갔을 것 아니냐? 유학에서는 왜 그런 걸 제공하지 못해? 유학은 진짜 옛 유학의 그 성현들은 그런 말씀을 안 하셨나? 그런 것들을 다시 경전에서 새롭게 찾기 시작을 했지요. 그 결과가 이른바 송대에 이루어진 부자학 또는 성례학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노장사상이나 불교사상 속에는 압축해서 거칠게 말하면 한쪽에는 고도의 신선 철학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도의 초월적인 철학이 있어요. 현실 세계를 초월하는 철학이, 부정의 철학이 거기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의 내면의 가장 근원적인 주체라고 하는 마음에 관한 철학이, 아무리 파고들어가도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마음에 관한 철학이 불교에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유학에서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교의 경전을 갖다 놓고 사람들은 다시 연구하기 시작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읽고 지나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날 때 한유한퇴지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읽다가 중형편에 눈이 머물렀고 대학편에 눈이 머물렀습니다. 이 책은 보통 책이 아니라 여러 책 가운데 한 챕터에 지나지 않는 그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 책을 끄집어냈지요. 그리고 이후 사람들은 중형과 대학편 더불어 맹자와 논어와 같은 위상으로 평가를 해주게 되었고, 그때부터 사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여태까지 유학자들이 좀 등한시했었던 우주론적인 문제 또는 돈원의 문제에 관한 욕구도 충족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다시금 새롭게 눈뜬 부분이 규역이라고 하는 책이고, 규역 가운데 특히 개사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용비어천가의 첫 구절 지나고 나면은 이 자리에서 다 아시는 겁니다. 뿌리 깊은 난간 바람에 아니 밀새 못되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철새 내기 잃어 발 아래 가나니,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뿌리 깊은 나무, 뿌리, 이걸 압축하면은 근본 또는 본이라고 말을 합니다. 본. 샘이 깊은 물, 바꿔 말하면 원천이죠. 원천. 대구를 지나가는 낙동강의 원천은 한백단 중턱에 있는 황지천, 예전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고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황지천이 나와요. 제가 네이버를 검색해 봤더니 이른바 낙동강이라고 하는 400km가 넘는 이 긴 강줄기에는 이름도 참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낙동강이라는 이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에 함유되는 물줄기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저기서 많은 물줄기들이 함유되어가지고 이게 울숲도 거치고 화권도 거치고 해서 바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 명칭이 있고 생물학적 GOD의 수준도 다 다릅니다만은 대도시도 지나고 공유명수로 쓰이기도 하고 농어명수로도 쓰이기도
있기도 하고 뭐 청정한 하회를 감도는 그 유학자의 문화가 깃들어 있기도 하는 그런 낙동강물이지만은 이게 원천이 어디냐 거슬러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백산 중턱 황제철로부터 그 물이 발원이 되더라. 사람들은 이런 것을 찾는 근원적인 욕구가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들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만은 한동안 유행했었던 우리 영화 뿔이라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툭탁히 되나오는 거. 그 왜 그 뿔이 찾으려고 아메리카 사람이 아프리카 대륙 그 모진국까지 찾아갔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뿌리를 찾는 의식이 있고 원천을 찾는 의식이 있어요. 뿌리와 원천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의 나를 설명하는 데 무엇보다도 훌륭한 자산이 되고 레퍼런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와 원천을 찾는 그 일이 유학에서는 사실은 좀 등한시 되어 있었거든요. 이른바 우주론적인 관심, 현대사학적인 관심. 그게 한쪽에서는 우주의 문제, 태시, 태일과 같은 것으로 도가에서 강조되었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런적으로 마음의 문제로 강조되었던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제시하려고 하는 운동이 새로운 유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게 되니까 이제 도에 관한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면은 유능한 사람, 현자가 발탁이 되는, 그래서 그 유능하고 재능이 현명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정치의 사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갖던 도의 개념이, 도의 의미가 달라진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주자와 정의 같은 사람이 하는 쪽으로 그 도에 관한 해석이 달라지게 된 거죠. 도는 사물의 당연한 이치이다. 참으로 들을 수 있다면, 여기서 들을 수 있다면, 이제 히어링이 아니고 언더스탠딩의 의미로 바뀌어서 깨달을 수 있다면 나는 살아서는 사리에 순종할 것이고, 그리고 그러다가 죽으면 아무런 근심 걱정 두려움 없을 것이다. 실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 불안입니다. 그 불안은 죽음 저편의 세계에 대한 불안입니다. 근데 죽음 저편의 세계에 대한 그 불안을 어쩌면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도를 깨달으면은 죽어도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습관적으로 읽어넘길 부분이 아닙니다. 살아서는 사리를 쫓고 죽으면 편안하다라고 하는 말 대단히 의미 심장한 말인데 주의가 그 말은 서명을 지은 장제에게서 보이는 말이었습니다. 그걸 하나가 그대로 자기 말처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정의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도를 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 진실로 도를 들으면 비록 죽더라도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모두 이것은 신뢰, 참된 이치이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참된 이치를 말하는 것이지 거짓된 이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이를 알고 믿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죽고 사는 것 또한 대단히 큰 일인데 참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면 어찌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도에 관한 해석이 이전에 말했던 해석과는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공영달 때만 해도요, 굉장히 기하고 가까운 거니까 훨씬 더 공자의 진리에 접근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말인데, 공영달의 경우는 정자주의에서 달라져 있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고함성지열이 말하는 도는 흔히 말하면 존재론적인 도입니다.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그런 함의가 담겨져 있는 온전한 총체적 진리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갖는 그런 의미의 도를 추구했었습니다. 와서 들으니까 시간은 2시간인데 1시간은 손님들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하고 1시간만 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3사람을 다루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료는 제가 3사람을 다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만은
한 시간에 세 사람을 다루면 징검다리도 아니고 주마간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냥 제멋대로 하다가 말합니다. 어차피 다 하고요. 하다가 마는 거고요. 예, 그걸 위해서 김수근 선생님은 저한테 뭐 한 10여 분 더 써도 된다고 하셨습니다만 연구에 두고 지금 90알이라고 하는 걸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팍팍 건너뛰어보겠습니다. 우암성시에는 39살에 당시 양주에 살고 있는 청은 김상헌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때 김상헌은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런데 75세가 문제가 아니라 이때 김상헌이는 청나라 심양에 격리되어 있다가 막 풀려나서 돌아왔을 때입니다. 노 대신이 적국에 끌려가서 영어의 몸으로 한 5년여 꼬진 고생을 했다가 돌아오면 조정에서는 진하게 예를 다해서 맞이해 드리고 위로해 드려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인조 조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고 의주를 지나고 내려오는데 조정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골치 아픈 늙은이가 마침내 돌아오네 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안 왔으면 좋겠다. 오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저 골 때리는 늙은이, 저 척화를 부리셔서 저 골 때리는 늙은이 조정에 안 왔으면 좋겠다. 저 늙은이가 조정에 오면 또 무슨 풍파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런 소리가 계속해서 불려왔고 인조 자신도 그를 환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다가 그 사람은 길을 지나서 방향을 양주 쪽으로 틀어버렸습니다. 전복으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데 같으면 노 대신이 와서 왕을 아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큰 참담한 죄를 범하는 일이어서 처벌감입니다. 근데 처벌을 못해요. 오히려 속으로 잘 됐다 라고 말하면서 비난거리가 하나 더 생겼죠. 왕에게 와서 아련도 하지 않는 저 건방진 늙은이, 그런 분위기가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 청동김상헌을 당시 39살이 된 우암성시열이 찾아갑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은 노소의 천박한 표현이 찰떡궁합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대의정국을 이끌어 갑시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청나라에 불복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마음으로는 불복하지 맙시다. 인통 함원 박부득이 아픔을 참고 원망을 품고 원망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이 상황을 돌파합시다 라고 하는 점에 이 노소 두 학자가 온전한 합의를 이룬 걸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때 이 두 사람의 만남이 향후 조선조 말까지의 정국을 주도하는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청은김상헌이라는 사람은 본래 안동김씨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양주에 근거지를 마련해 있었고 그의 후손 그 선배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자함 근처 효자동이 있는 그쪽 거기에서 터전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 전에 거기를 장의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줄여서 그때 이후로 이 집안을 장동김씨라고 말을 합니다. 장동김씨는 원래는 안동김씨입니다. 후대에는 장동김씨라고도 부르고 안동김씨라고도 부르는데 이 집안이 조선조 멸망할 때까지 이른바 당국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들에 대해서 뭐 집안 나름대로는 원망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잘했냐 못했냐라고 하는 걸 떠나서 어쨌든 이 집안이 거의 200여 년간 조선 후기 정국을 이끌어왔어요.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도전을 물리쳤어요. 근데 이들이 도전을 물리친 경우는 크게 두 가닥입니다. 하나는 대의정치 표방했고요. 하나는 문화정치를 표방했습니다. 근데 그 대의정치를 표방하는 그 힘은 이후에 우암 송시열로부터 받았습니다. 문화정치를 표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서울에 거주하면서 이른바 장도에 거주하고 양주 석실에 근무하면서 이들의 집안에서 대대적으로 세대를 거듭하면서 대단히 탁월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청임상원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양자를 드렸지요. 양자에서 탁월한 세 아들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김수환이니 김수중이니 하는 다 대신을 여중한 사람들이 다 그 자손입니다. 근데 이들 밑에서 또 이른바 세상에서 말하는 육창이 나왔습니다. 창자가 들어있는 6명의 대신들이고 쭉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밑에 많은 문화생들이 정치적인 그 추종자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학자를 길러냈고 문화인을 양성을 했고 정치적인 후계자를 끈질기게 양성해냈어요. 훗날 많은 남인들이 우리는 노론의 정치를 배워야 돼. 노론들은 인재를 기를 줄 알았어. 그래 먼 훗날을 내다보면서 대비책을 강구했어. 우리는 왜 그건 못했지? 한탄한 남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이 내면적으로 이면적으로는 진짜 잘하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경제정선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문화사에서 실경산수와 대가로 꼽히는 사람, 이 사람 장동민 시대의 후원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담원 홍대용이라는 사람, 지구의 자전수도 이야기하고 혼천이 같은 것을 만들고 무슨 천체를 관찰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어서 조선에서 가장 탁월한 과학 철학자 내지는 과학적 유학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담원 홍대용, 양주 석실서원이 길러낸 학자입니다. 상당히 많은 문학의 인사들을 양주 석실서원이 물질적으로 후원을 했어요. 물론 정치적으로도 후원을 했지요. 어쨌든 객관적으로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축의 하나가 우암 송시열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정임상은 우암을 맞이했고 자기의 자제들을 몽땅 다 우암에 그 문화생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우암은 이 서울권에 있는 청김상원의 그 자손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생들이 있었고요. 또 한쪽에는 충청권의 문화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충청권에 있는 문화생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대의론자 이념주의자들이었고요. 서울권에 있는 문화생들은 서울이라고 하는 예로부터 무엇보다도 정보, 새로운 정보, 따끈따끈한 정보, 국제적인 정보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장소 아닙니까? 그리고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려면 새로운 정보를 환하게 꿰뚫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장동김 씨들은 권력을 쥐었죠. 거기에 덩달아 따라오는 재물이 있었죠. 더불어 문화재 인사를 양성했죠. 새로운 국제정세에 환하게 밝았습니다. 예나 이제나 서울 사는 사람들은 깍쟁이 소리는 들어도요. 이념주의자, 의리주의자라는 말을 못 듣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의리론자가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떤 그 정치적인 이념에 있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 속에 상대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상대적인 판단이 무엇이보다 더 문화적으로 융성하고 무엇이보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권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 충청도 산골, 저 안동과 갔을 때 그 폭력적인 것, 외부로부터 그 통로가 없는 것, 정보의 통로가 차단되어 있는 곳에서는요, 하늘을 쳐다보고 산을 쳐다보게 되어 있고요. 하늘이 변함이 없고 저 산이 장중하다라고 하는 것에 항상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꽉 쩔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읽은 책이 있고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트레디션에 강할 수밖에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잘
일반적인 성향이 대입은 이런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아매물 같은 가운데 충청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리호를 부르짖어요. 남당 한원진도 하고요. 남당 한원진보다 조금 위에 있었던 그 중간 내계자 역할했던 한수재 건타와 같은 사람도요. 전국이 바뀌었는데 청나라에게 항복한 병자호란이 1636년이었는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는데 중국에서는 강희제, 걸릉제, 옹정제 등 기라정거대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북경에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데 야 거기는 이미 오랑캐가 아니더라. 천하의 문명이 최고 수준에 있더라. 거기 하면 깜짝 놀랄 만한 문명이 거기 있어 라고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보고함에도 불구하고 거기 갔다 와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가서 쏘리 부를 겁니다. 너 무슨 소리 하고 너 벌써 마음 변했냐? 이게 충청권에 있는 유학자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우암성 시절의 제자인 장동림 씨들은 맞아, 이제 태도를 바꿔야 돼. 제자들에게 문들에게 바꿔야 돼.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돼. 언제까지나 옛날에 사고방식에 젖어 있을 수는 없어. 그게 가장 단적인 표현이 뭡니까? 북벌론이 북학론으로 바뀐 겁니다. 북학론. 박재관을 비롯해서 일단에 불을 들이내놓은 북학론. 북쪽을 정벌하자가 아니라 이제 북쪽을 배우자. 청나라를 정벌하자가 아니라 청나라를 배우자. 집권당에서 노선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 집권당에서 노선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물론 집권당의 소수파일 수밖에 없었죠. 공식적으로는 북학하자 소리 못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북학을 해요. 표방하는 것은 여전히 국벌대의론이지만 이면에서는 이미 여러 학교를 통해서 북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요. 근데 아까 문화와 해결했는데 이때 와서는 그 문화적인 양상이 이제 북학으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조절을 하면서 1910년까지 1905년까지 끌고 내려가는 것이 이른바 노론인들이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 우암 성시열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표현이 재미있으니까 한번 좀 보실까요? 송시열이 청군 김상원을 존중하는데 대로다. 대의의 종주다. 묵은 거 같고 포울 거 같고 운전자 같고 배기 같고 숙제 같고 주자마 같다. 주역밖에 석과라는 말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 더 걸려서 생략합니다. 자, 송시열 김상원에 대한 표현입니다. 낙엽진 숲에서 중걸스러운 내가 깃을 정지하였다가 까마귀 입 다물고 산토끼 엎드렸을 때에 곧바로 푸른 창궁에 높이 날아오르듯이 옛날 어둡고 어지러울 때는 양옥 같은 마음이도 깨끗하였고 무소히 매들이 권세를 다툴 때는 한번 돌아버리고도 하지 않았다. 도마뱀이 용을 흉보고 하루살이가 나무를 흔드는 격으로 소인들이 교설로 모함하기를 피리불듯 하였지만 한 번 죽을 뻔한 그때 북에 돌아 불 부은 집에 거처하니 별 가운데 북도 실성이 있고 산 가운데 해산이 있는 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김상훈을 송시열이 존중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어른들도 돌아가셨으면 누군가 저 수준에 칭송하는 글들을 써서 조사나 아니면 비석의 재문에 실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정말 멋있는 표현이지요. 예. 주역에 이견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인을 만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이롭다. 근데 이것은 제야에 있는 걸출한 인물도 현재의 상황에서 지위가 있고 덕이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비룡제층과 같은 잘 나가는 사람도 제야에 있는 덕이 있고 나이가 많고 현명함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어야 좋다라고 하는 주역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건국의 1호와 5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신라의 김춘추가 김유신을 만나고 김유신이 김춘추를 만나고 하는 이 관계가 기본적으로 이견내인의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는 저보다 젊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큰 일을 원하시면 대인을 찾아가세요. 나를 도와줄 대인이 어디 있는가 반드시 찾아가야 돼요. 혼자 이렇게 고군분투해가지고는 결코 큰 일을 이뤄내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그 입이 높은 지위에 있어서 크게 잘 나가는 사업을 하고 계시면 반드시 여러분들보다 훨씬 낮은 지위에 있으나 덕이 큰 사람들을 반드시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 앞에 겸손하게 자문을 하시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 구역에서 말하는 이견내의 교훈인데 송시열과 김상원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저 석실이라는 건 김상헌이고, 김상헌과 우암은 대기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송시열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라져요. 어떤 지역에 갔더니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면서 강아지에다가 이름을 시열이라고 붙여놓고 하루에 한 번씩 시열이 뱃대기를 걷어 차는 것으로 한풀이를 하는 집안이 있더라고요. 경상도권에 있어요. 실질적으로요. 그만큼 미워합니다. 현실 정치에 관여하면 일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이해관계 아닙니까? 진리에 있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시비의 관계라면 일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것이 이해관계입니다. 우리에게 이루는 우리에게는 해롭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해로움은 나타나게 피해자는 있게 마련입니다. 태산이 욱뚝하면 그 그림자도 넓게 들이우는 법이지요. 내가 어느 자리에서 따뜻한 햇볕을 쬐고 있으면은 나로 인해서 반드시 그림자가 생기게 마련이고 어떤 사람은 그 그림자 속에 들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림자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그림자를 들이운 사람을 어찌 환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거든요. 우암은. 그러니까 현실적인 시기와 갈등에 얽힐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런 거 안 하고도 모두 다가 한 사람도 이스러짐이 없이 온전히 모든 구성을 다 이렇게 부양시킬 수 있는, 끌어올릴 수 있는, 융평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역사적으로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요. 예.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이해관계를 벗어나가지고 좋다고 하지. 예수도 미움 많이 받았고, 소크라테스도 미움 많이 받았고, 그런 걸 다 끄집어내도 역사 속에 등장하는 성인들 가운데 미움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미움 받았냐? 아시잖아요. 이 세상을 가장 참혹한 죽음을 당할 만큼 엄청난 미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미움을 받는 것이 성인이 되는 필요 조건이다라고 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만은 어쨌든 미움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 구열은 세도를 지향했기 때문에 또 따라서가 추구하는 것이 유였기 때문에 그 스스로 말하기를 세임을 자임한다라고 말하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신뢰할 만한 동료와 국민들의 한국에게 거듭거듭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엄청난 시기 갈등 구조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 실록에 아까 회자 말씀하신 대로 3,000번 이상의 그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그가 그만큼 사업을 크게 벌렸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발견될 수밖에 없는 사업을 벌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따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요. 전우질이 어쨌든 시민들만 참 많습니다. 예송 역사 속에 다 나오는 일이어서 해당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회의십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 우암과 우암의 제자 윤중 사이에 참 볼품사나운 장면도 벌어졌어요. 말하자면 일종의
대사 행위, 제자가 선생을 배신하는 행위다. 이렇게 규정되기도 하고요. 조금 넉넉한 마음으로 감싸 안지 뭘 거기까지 그렇게 각박하게 물리쳤노? 라고 하는 평가도 있는 사건이 회니 시비입니다. 사실 이렇게 배경을 말씀드려야 조금 충분한 이해가 될 터인데요. 그 말씀 미처 못 드립니다만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로부터 무슨 비판을 하냐면은, 너는 의와 리를 쌍담 오노라 맹자나 그 밖의 책에서 유학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의리, 지변 아닙니까? 의와 리를 엄별하게 나누어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는 공의고 하나는 사리인데 어떤 경우에도 사리를 물리치고 공의 쪽으로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제자가 선생님과 보기에는 어떤 때는 의를 취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이를 취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매한 처신을 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비난은 유학적인 가장 치명적인 욕입니다. 이런 욕을 제자로부터 들은 일이 있어요.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왕패명령 아닙니까? 왕도와 패도를 같이 쓴다. 어떤 경우는 왕도를 쓰고 어떤 경우는 패도를 쓴다. 이런 소리를 듣기도 했어요. 어떤 경우는 기관, 또 건수라고 하는 건고선수를 줄인 말이고요. 기관이라고 하는 건 요새도 무슨 뭐 기관 자체 그런 기관입니다만은 어떤 일에 있어서 핵심을 좌우하는 결정적으로 그 향방을 좌우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포인트를 기관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정부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대단히 깊이 있는 모사꾼 같은 개념으로 기관이라는 말을 예상을 썼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뭐를요? 무함성 시절을요. 그런데 그 사제가 보이는 무함성 시절은 무엇보다도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만큼 주자대전에 관한 정리사업을 합니다. 그 결과가 주자대전 차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신이 시작했지만은 당신 때 완성하지 못한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주자 언론 동의보라고 하는 작업입니다. 남당 한원진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근본적으로 무슨 뜻이냐? 주자학에 관해서는 우리가 가장 완벽한 정통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집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팎에 과시하는 정책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주자대전은 얼마나 방대한 책인지 모릅니다. 근데 또 방대한 주자대전에 대해서요, 한 구절 한 구절 다 해설을 합니다. 요거는 언제 누구에게 한 말이고, 요거는 어떤 상황에서 한 말이고, 요거는 이 말을 할 때 흥분을 했었고, 요거는 어떤 제자인데 그 제자의 상황을 어떠했고, 등등등등에 이르기까지 주자대전 전반에 걸쳐서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완벽한 해설을 해나가는 책이 주자대전 차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주자언론 동의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같은 주제를 놓고 말하는데 그 같은 주제인데 표현이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언뜻 보면 모순되는 것도 많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작업을 한만당이 합니다. 그것은 초년의 한 말이다, 만년의 한 말. 그것은 역사적으로 한 말이고 그것은 동속 공간적으로 한 말이다. 이것은 전체를 들어서 한 말이고 이것은 부분을 들어서 한 말이다. 어떤 것은 그 중절 가운데를 끌어서 한 말이고 어떤 것은 단면을 들어 한 말이고 어떤 것은 양쪽을 다 통틀어서 한 말이고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말하기 글쓰기 방식을 구별해내면서 따라서 어떤 것이 정론이다, 결정적인 이론이다, 또는 어떤 것이 올바른 논의다, 발을정자 정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작업을 합니다. 왜 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서조 후기는 학문적인 정당성이 정치적 정당성으로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그 학문적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해서는 학문적 정통성을 확보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작업을 그들이 해내게 된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자학의 이념에 올바르게 가는 것, 그리고 자기들의 길을 열어준 학문적 종주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완벽해야 되는 것, 그것의 필요성에 의해서 저와 같은 참으로 갓난한 일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수행해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주자 언론 동의구하고 주자 생존 타일은 주자학에 있어서 세계적인 업적으로 평가를 받는 그런 저술입니다. 그런데 이 작업은 상대적으로 영남권에서는 잘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저들이 저 작업한 거는요, 어떤 점에서는 그 동의는 어쩌면 퇴계 선생의 이발설 때문에 나왔는지 모릅니다. 이발설이 진짜 주자의 정론에 부합이 되는 거냐, 그 이론이 과연 합당한 거냐,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 모진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남권에서는 어쩌면 아마 현실적으로 세력이나 학자의 도문력이나 아니면 그 물적인 토대 기반으로 게임이 안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대충 싸잡아서 하는 말입니다. 영남권에서는 퇴계 선생 지키기에 급급한 적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만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요, 그 가문 안에 있어서 그 문파 안에 있어서요, 아주 똑똑하게 다룹니다. 대충 짐작하실 겁니다. 홍철의 제자 가운데 권사하고 임창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충청권에서, 여기는 서울권에서 했는데 한편으로 이 정도가 한편으로 같은 관계를 가졌어요. 이것도 인간관계가 얼마나 있을 수 있는데 자꾸 말씀드린 수도권 내지는 그 통통 승계권을 가지고 다투는 양상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 자리에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만 제자들 가운데 보면 서로 내가 우리 선생님이 훌륭한 그 후계자가 되겠다고 자기들끼리 암투가 굉장히 심하게 되었습니다. 뭐 학문세계만이 아니죠. 모든 분야에 다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현상이 헌상과 임창하의 관계 속에서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부분 청룡감에 대한 그 평가 부분이 있는데 후학들은 그래요. 김상은은 그냥 도덕에 가까운 대의론이었다. 그래서 송시열은 그런 게 아니고 문화적인 만점이다. 즉 이적인 나라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금수가 인류에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제1의 요새 잘 안 씁니다마는 혁명 공약을 외우신 분들은 저 단어 생각나시죠?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구애만 붙인 그거를 재정비 상황한다 한데 그때 제1의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최고의 원리, 가장 중요한 프라이어리티 넘버 1이 되는 그런 그 노선을 제1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국보를 주장했었던 노암송시열의 입장은 그의 후학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저 전쟁에서 패배했고 전쟁으로부터 모욕을 받아놨으니까 그것을 보복하자, 복수 설치하자라고 하는 수준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야만이 문명을 침해하는 것, 이적이 중원을 더럽히는 것, 이것을 용납하지 말자라고 하는 윤리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권론이다라고 그의 후학들을 인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한유기의 노선이요, 아까 말씀드린 국벌과 북한으로 바뀌었고요. 우한의 제자, 권사의 제자들 가운데 조선조의 3대 논쟁의 하나라고 하는, 조선조 유한의 3대 논쟁의 하나라고 하는 인물성 동부동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물성 동의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논쟁으로 벌어집니다. 이것은 순수 학술적인 논쟁이기도 했지만은 현실 정치에 관련된 그런 연결적 맥락도 있어요. 바꿔 말씀드리면 인물성 이론이라고 하면은 오랑캐하고 인류는 다르다. 오랑캐하고 금수하고 인간은 다르다라고 하는 그 분별의식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분별의 철학입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일본 애들이나 서양에 온 아이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짐승 먹기도 하고 원숭이 먹기도 하지만 걔들도 똑같은 인간이고 그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성령을 지니고 있어 라고 하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이름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한쪽은 분별의 철학이고 한쪽은 종합의 철학입니다. 어우러짐을 강조하는 철학이 있고 털끝만한 오차도 분별의 내자라고 하는 철학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릇되냐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분별이 필요하고요. 어떤 경우는 종합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쌓아놔야 될 때가 필요하고 어떤 경우는 과감하게 잘라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시점, 어느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점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 맡겨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뭐 달아나는 의미에서도 역사에 맡기는 것이 합니다만은 어느 태도 하나가 옳다라고 굳이 단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측면입니다. 영조시대에는 탕평에 관한 견해 차이를 이 두 파가 구별합니다. 김창혁 일파는 궁합적인 탕평을 하다라고 말을 하고요. 권상아 한원진 쪽에서는요, 분별 탕평을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분별 탕평은 군사와 소인을 함께 섞어 놓을 수 없고 충신과 역신을 함께 섞어 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각에서 농공주의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함께 가자라고 하는 주장도 있을 수 있고요. 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조금이라도 그런 색채를 보이는 사람은 과감하게 분리시키자라고 하는 주장도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이 옳냐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당국자의 시각과 여당 안에서의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당국자는 항상 함께 끌어안고 가려고 하고 책임있는 시각에서 모두를 쌓아들여가는 그런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판자는 비판하는 것으로서 자기 소임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권에도 주류가 있고 비주류 있고 또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지 않습니까? 야당이 하는 말을 보면은 책임진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선 비판을 우선적으로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국자가 되면 옛날에 자기들이 비판했던 일을 똑같이 되풀이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건 악해서가 아니라 당국자는 당국자의 태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창혁은 당국자의 시각에 있었던 거고 춘천권에 있었던 부하며 후학들은 비판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훗날에 가서 세도전국의 외화 사상이고 위정처 사건 등으로 달라졌습니다. 예, 거칠게 말씀드린 송시열입니다. 한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3분의 1밖에 말씀 못 드렸는데 그렇다고 더 거칠게 말씀드려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거친 말씀드리고 조금 당당한 일이나 화서 이 학문에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만 보여드린 말씀을